대학원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 가면은 아주 개국공신 교수의 아이들이란 그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박호 선생은 조선 초기 그리고 고려 말 왕명문서 연구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개국공신 교서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술 논문을 쓰시고 요번에 국보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홍호입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분들은 대개 예전에 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름을 바꾼 지가 한 벌써 10여 년 넘은 것 같아요. 거기서 저희는 한국대학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고문관리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이 발표 제안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기뻤고 사실은 내려가면서 보니까 왕복 차에서 한 8시간 보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피곤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아주 기꺼이 내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참 인연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국보 승격했다는 얘기도 정선께서 아주 뭐랄까 기분 좋게 이전할 천함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제일같이 생각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이규 교수님께서 워낙 아시다시피 고려 시대나 유무렵에 아주 저명한 학자시기 때문에 고려 말 조선 초 상황이나 경공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그런 시대 상황이나 역사적인 정치적인 부분 이런 거 말고 오로지 이제 개국 공신 교서라고 지금 불리는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전시실에 한번 다 들려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또 조선시대 돼 있죠. 그 자료 한 점을 중심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게 전공이라 재미가 있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풀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풀어내보겠습니다. 내용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 공신 교서와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좀 편하게 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자료는 한 점인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조선시대에 어떤 공신이 어땠다거나 또 공신 문서가 뜬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신이나 공신이 받게 된 문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금이야 같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서 누구나 기이한 줄 알겠지만 한번 좀 이러이러해서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제네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2009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한 10여 년 정도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인연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1999년에 처음으로 이게 문화를 처음으로부터 보물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보물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벌써 보니까 20년 이게 거의 10년 중인 것 같아요. 99년도에 보물로 지정되고 그리고는 그때 제가 정확한 보관 경위는 모릅니다만 지금 여기 산청에 가면 남사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정가가 있잖아요. 그 정가에서 사실 아주 정가에서 아주 예지중지 잘 보관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금 종록제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 아주 유서 깊은 고택에 중간중간 사실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도난도 맞고 이런 좀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정성들께서 이걸 참 귀하게 보관하셔서 남한테는 사실 안 보여줬습니다. 아마 집안에 가까운 친척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이 자료는 실제로 보기 힘들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사진을 일부러 가지고 온 게 뭐냐면은
2009년에 보물로 지정된 이후에 실물은 뭐 아무도 사실 못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면 뭐 돗자리 이게 아마 집에 깔아놓은 상태로 아마 문화시장 당시 찍은 그대로 한 10년 정도 이 사진으로만 존재가 알려지고 나중에는 뭐 보니까 아마 한동안 은행 금고에도 보관해놨다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은 결국 이제 여기 국립진주박물관에 아주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에 맡겨서 아주 안심하고 있습니다만 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2009년쯤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한참 제가 뭐 대학원 박사과정 마치고 직장생활 하면서 논문도 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마치 시기가 고려말 조선 초에 국왕위로 이렇게 발급한 실물 문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뭐 오늘 또 제가 한번 일과 끝나고 이렇게 자료들 요즘 인터넷이 편리하니까 컴퓨터로 조사하다가 이거 자체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 사진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쭉 보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공개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문화청에서 찍은 사진들은 컴퓨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냥 뭐 그렇더라. 이게 교서 자체는 내용은 제가 유인물에 2페이지에 번역문을 제시했습니다만 막 전부 한문이고 이거 자체가 뭐랄까 어떤 사실관계를 막 자세하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공신에 대한 찬양입니다. 굉장히 참이 나라에 큰 공이 있고 내게 아주 뭐 귀한 신하고 그 성품이 어떻게 찬양하는 아주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거 내용 그냥 어떻게 보다 보면 그냥 좀 읽는 사람에 따라 감동이기도 하고 이건 그냥 뭐 그냥 하는 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막 이렇게 사실관계 입각해서 막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끝났는데 제가 좀 놀라는 부분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근데 뭐 이미 글자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갔을 때 좀 제가 한동안 눈이 뭐 이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좀 놀랐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왜 놀랐냐면 도장이 안 읽혀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왕이 내리는 그 문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명으로 내리는 문서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 명이 내리는 게 있고 다 보면 도장이 다 있습니다. 요즘 뭐 한글로 공문도 다 바뀌어서 뭐 하지만 예전 같으면 다 한자로 그것도 전서 글씨 좀 구부려서 이렇게 찍죠. 근데 조선시대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국왕명의로 발급된 문서에는 시명지보라는 도장이 찍힙니다. 이건 아마 우리 전시제도 가고 알겠지만 교지 적혀있는 문서들은 대개 보면 마지막에 인장 읽어보면 뭐 베풀 시자에다가 목숨 명자 쓰고 갈지자에 어고할 때 복잡한 시명지보라서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문화청의 해설에서는 시명지보 이렇게 해설돼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시명지보로 읽히지 않는 거죠. 시명지보를 제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시명지보는 아닌 건 확실히 했는데 인장이 안 읽히는 건데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눈을 좀 크게 뜨고 뭐 그 당시 이 사진이 이 정도였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또 전공자니까 유심히 보다 보니까 글씨가 그래도 좀 읽히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이게 그렇답니다만은 이게 고자고요. 이게 화려할 여자들 여자고 고려 그다음 나라국자 테두리 있죠. 그다음 왕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갈지자도 뭐 이렇게 부풀리고요. 여기 이제 고려 국왕지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논의되는 것 중에 고려 국왕진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도 없었고 고려 국왕진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거의 못하고 있었거든요. 고려 국왕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려 시대가 있었으니까 고려 시대 왕이 뭐 고려 국왕으로서 도장은 있었을 거 당연히 알고 있고 조선도 조선 왕이 그렇게 또 쓰는 문서나 이런 데 공식적인 증명 도장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되게 시명지보라는 거는 뭐 워낙에 익히 알려져 있었고 이런 도장이 있으려면 되게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읽어내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분이 됐는데,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역시 그래도 이제 뭐 모든 게 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니까. 특히 이렇게 저희 같이 문서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문서에나 이런 실물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게 그럼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있다고 답이 있느냐, 이건 또 후대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뭐 감정 영역까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그때부터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어쨌건 그 시대가 그래도 많이 흘러오면서 밑에 전시도 보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지금은 좀 수리가 돼 있긴 한데, 원래 거기 이 재료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 견을 얘기하는데, 비단에다가 해놓으니까 좀 거의 6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탈락도 있고 해가지고 못 읽는 것도 있는데, 이미 조선 시대 때 아마 이건 집안에서 했는 것 같아요. 성주희 씨 집안에서 그래도 잘 읽힐 어느 시대에 이렇게 구스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필사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교소가 읽고 글자가 잘 안 읽히더라도 이미 조선 시대 때 이미 집안에서 이렇게 베껴 놓은 시기에 책에도 수록돼 있고, 아마 이거는 아마 성주희 씨 족보 같은 데도 지금 현대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토대로 한 반년 정도 좀 이렇게 이것저것 추적을 해가지고 2010년에 이렇게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조선 초기 공식교서의 문서사적 의의 그러면서 그때는 그래도 좀 연구가 깊진 않았기 때문에 이 이재계획 공식교서와 또 하나 이제 1401년에 있는 그 마천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 자명공식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개국공식교서가 한 점이고 그 자명공식교서가 한 점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엮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주 이러면서는 인연이 깊은 거죠. 그때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던 에피소드는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좀 실물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실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단청 군에도 연락하고 학예사분하고 통화도 하고, 그때 학예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때는 지금 돌아가신 종성께서 살아계시죠, 당시. 근데 종성께서 딴 건 몰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시다. 절대 안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더라도 일단 한번 제가 그 산책에 한번 내려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한번 둘러보고, 종가로 가서 보니까 비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결국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어쨌건 또 자료가 있는 현장을 또 한번 가보면서 계속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논문 쓴 이후에 실제로 실문을 보게 되게 됐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사람이 좀 그런 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뭔가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봐야겠다. 그때 어떻게 연락을 됐는데, 지금 이제 정성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그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랬더니 정성께서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정성께서는 이 자료는 참 우리 집안에서 이런저런 참 애지중지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기탁해놨고 연구하실 거면은 동의하겠다 연락을. 그래가지고 동선 동의하에 2015년에 직접 박물관에 와서 촬영을 이제 한 겁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도 재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도 사고, 실제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이 도장 크기였거든요. 도장도 사실은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떠냐 따져보려면 크기도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게 제도상 보면은 이 고려나 조선은 도장 크기에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게, 중국 황제 도장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원이 있고 명이 있고 청 하는데, 어쨌든 알다시피 우리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황제 살해하는 예를 갖췄기 때문에 최소한 조선왕이 황제 크기보다 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의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충 짐작을 이게 조선 시대도 조선 왕이 쓴 오고는 대개 10cm, 가로세로 10cm거든요. 9.8이기도 하고 10.1 나기도 하는데,
그럼 아마 고려 시대도 만약에 고려 국왕제도 그 정도면은 되겠다 싶은 딱 그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가로 세로 한 10cm 정도. 그리고 그래서 어쨌건 실물을 이렇게 열람하면서 측정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뭐랄까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이제 인연이 맺어진 겁니다. 그 당시도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정성과 이제 통화는 했는데 아직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서로 이게 만날 기회는 잘 안 되는데 오늘 좀 같이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일이 있으셔서 못 뵀는데 그래도 아주 저한테는 이런 열람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좀 더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더 좀 요즘 카메라로 크게 찍었더니 아까 사진보다는 좀 읽기 편하시죠? 높을 고자 이게 어차피 전선은 이렇게 글씨를 구부리니까 예, 높을 고자 그죠? 리어 그죠? 나라 국자 보이죠? 예, 국왕 지인 예, 그래서 아주 참 진주까지 와서도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쁜 순간들입니다. 근데 그에 말에 이제 그 종성님께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자료가 진짜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냐? 우리 집안에서야 어차피 딴 거 비할 거 없이 진짜 이 보물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무사 전공자로서 그리고 이런저런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문화재청 기준으로 보물 지정된 것도 아주 가치 크게 인정받은 거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래도 이건 참 국보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보시냐? 객관적으로도 아니 제가 그냥 일부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종성께서 집안에 어르신들과 또 상의도 했고 한번 좀 마음 같아서는 진짜 국보로 한번 신청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공장에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찾아다니고 문의하고 절차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연구한 거 기반으로 이제 소견서 작성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위임을 나눠드린 거가 그때 이제 제가 썼던 소견서를 조금 이제 편집해가지고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그거하고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 많이 하긴 할 텐데 그때 소견서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도 대충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요즘 우리가 국가문화재 시위라는 게 되게 이제 보물 국보 이렇게 하면 당장 시청해가지고 당장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평균 지금 제가 알기로 요즘 시회도 워낙에 심건이 많으니까 2, 3년은 걸리겠거니 생각했는데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난번에 6월인가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진짜 이거 됐다는 게 뭐가 됐어요. 국보가 됐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정 예고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언제 한번 저도 축하드리라고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그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강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먼저 뵙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상이 제가 이렇게 이 개국 공식 교서 개인적인 인연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 정말 저도 이 전공자로서 제가 다루는 어떤 자료라 그러면 조금은 그렇긴 한데 이 연구 대상이 이렇게 또 국가적으로도 아니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이건 당연히 그 정도 가치는 충분하니까 저도 함께 아마 집안 내 분들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밀어두고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좀 학교 강의같이 한번 해보면은 이 조선시대 공신하고 공신문서를 좀 이해하시면은 왜 이게 그런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조선시대 지금 따져보면 총 공신이 28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선 게 역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개국한 공신이 첫 번째죠. 그리고는 영조대가 마지막입니다. 조선은 영조대 이후에는 공신이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영조대가 통상 분무공신 또는 양무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양무공신이 그렇죠. 더 이상 공신이 없어요. 대개 공신이 사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알다시피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아주 크게 기여했거나
아니면 막 나라를 아주 뒤엎을 만한 막 난리를 쳤던 그 역적들을 이제 진압하거나, 그리고 우리 또 임난이나 병자호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거나 이럴 때 공식이 생기니까 뭐 영적 이유 때는 그럴 만한 뭐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28차례가 있었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삭군된 공신들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공신으로 인정받았는데 후대의 평가를 받아 이거는 옳은 공신이 아니다. 삭군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삭군된 거는 밑에 이렇게 이제 워낙 표시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계급 공신부터 군문 공신까지 이렇게 조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이 공신이라고 다 같은 공신이 아니라 용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문 공신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있고요. 원정 공신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저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정문과 원정. 그래서 이거는 편하게 얘기할 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정공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정공신과 원정공신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문헌에 근거하면 이제 정문과 원정을 보는 게 맞습니다. 느낌상 보면 알겠지만 정문공신은 뭐랄까 좀 뭐 요즘 표현하는 뭐 정식 공신, 그러니까 아주 주된 공신입니다. 어떤 그 개국 공신 중에서도 앞서 한번 소개하셨겠죠. 밑에도 보니까 개국공신 그 교서 전산대도 밑에 설명서 그렇게 있던데, 뭐 백응령 외 뭐 44명이 이제 넣군됐다. 이 44명이 정문공신입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원정공신도 있어요. 그 원정공신은 뭐냐면, 뭐 글자로도 여기 보면 이게 딸 종자가 있겠죠. 좀 더 이제 뭐랄까 좀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원정공신들은 전시대 따져보게 되면 뭐 이제 정공신보다는 조금 공은 적거나 적은 뭐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그 공신들의 자식이거나 공신들의 뭐 집안 노비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좀 기여를 했던 향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정공신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정문공신은 보면은 적을 때는 한 뭐 5명 미만일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귀하죠. 정문공신을 딱 그러면 그 공신 그러면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문공신입니다. 그 사람들 아주 공신 한 번 지정이 되게 되면 아주 뭐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아주 위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신 집안이 되는 거고. 원정공신도 원정공신 후손들도 그런 오늘날 뭐 우리 국가공무처에서 공사직제가 하듯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원정공신은 많을 때는 한 10,000여 명 정도까지 또 지정됩니다. 특히 임진왜란 겪고 나서는 나라 전체가 아주 막 크게 막 뭐 어려웠었는데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래도 조사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이 있으면 그렇게 뭐 지정돼 있는, 그래서 한 10,000여 명 정도까지도 일을 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은 역시 그렇다고 차별은 뒀겠죠, 당연히. 이게 정문공신하고 원정공신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뭔가 실질적인 이 포상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정문공신 내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요즘도 그래서 통상 우리가 현대에서도 용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이번에 뭐 대통령 당선되는데 누가 1등 공신이다. 이런 게 다 사실은 과거에 있던 제도에서 나오는 얘기죠. 요즘 뭐 그런 공신 제도도 없습니다만은 용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등 공신에게는 뭐 노비를 뭐 10불을 주면은 2등 공신은 뭐 8불을 주잖아요. 수요에 좀 차별을 두죠, 이렇게. 땅을 뭐 1등 공신에게는 뭐 10마지기를 주면은 이제 2등 공신에게는 뭐 8마지기를 준다거나 이렇게 등급별로 좀 차별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개국공신 교재는 그런 표기가 없긴 한데 제가 나중에 좀 그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전시 돌다 보니까 개국공신 뒷쪽에 가면은 그 임난 때 공을 세운 그 김시민 장군 선무 공신 교재가 있죠. 이건 우리가 일본에서 되찾아온 거죠. 시민기구로 해가지고 그게 아주 전시가 돼 있어서 자세히 한번 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1등 이순신 뭐 이렇게 돼 있고 2등 또 누구 뭐 3등 이렇게 등급별로 명단에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공신들한테 그냥 말로만 공신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나라에서 챙기는 건 뭐 정말 없고요. 그 대신 실물을 주는 겁니다. 뭐 요즘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뭐 복음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록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아마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 증서라고 그러나요? 그걸 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도 한번 직접 보진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대통령 명의로 증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옆에 이제 부서를 하고 하는데, 전시대도 공신이 되게 되면 반드시 문서를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 교서를 주고요. 교서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게 개국 공식 교서할 때 그 교서입니다. 왕명으로 이렇게 그 공신의 공을 찬양하고 뭐 실제로 뭐 이렇게 특혜를 어떤 거 베풀겠다, 그리고 영구히 너의 공을 잊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주 찬양하는 그 문구를 적은, 그리고 적는 것도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라 비단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제가 뒤에 장왕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뭐 표구를 해가지고 알아듣기 쉬운 표구를 해서 나눠주는 그 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공신을 이제 놓고 나는 실무를 맡았던 공신 도감이나 이조에서 노권이라는 걸 또 나눠줍니다. 이건 실무적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이 공신 지정이 진행되고, 뭐 왕이 몇 월 며칠 날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받들어가지고 우리가 진행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1등 공신 누구가 정했고 2등 이렇게 됐고,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완전 실무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실무를 주관했던 부서의 관원들이 다 자기들 관직명과 이름 적고 서명까지 하는 완전 그런 형태의 문서가 하나 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공신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보상을 해줍니다. 그 공에 대한 거죠. 노비나 토지를 이제 내려주면서 이 사태라는 문서를 또 줍니다. 여기 보면 뭐 좀 이따 제가 실물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누구에게 노비 뭐 이름들 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딱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그래서 문중들에서도 요즘 구전되는 것 중에 뭐 그런 얘기들 할 거면 이 우리 문중사는 그 사패지야. 사패지라고 이제 들은 기관들 제목이 그 나라에서 그 땅을 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것은, 그리고 공신이 이렇게 다 정해지게 되면 날짜를 정합니다. 우리가 공신 해명 제를 지낼 것이다. 뭐 하늘에 제를 지냅니다. 그게 지금 장소는 좀 이따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경복궁 북쪽에 보면 해명단이 있어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준 새벽같이 왕과 뭐 왕자들, 그다음에 주요 관료, 그다음에 공신 당사자 또는 그 공신의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늘에 큰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조금은 그런 의식을 지냅니다. 이제 사찰자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은 피를 이제 입에 묻히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같은 뭐랄까 동신으로서 나라의 충을 맹세하는 그런 의식도 하고, 그 끝나면 이제 뭐 골로 돌아와서 이제 그 해명 연토하고 이렇게 하는, 그때 이제 공신 해명 녹을 작성해요. 여기는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 적고 뭐 제문도 수록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공신 집안에 온전하게 자료가 남아 있다고 본다면은 교서, 녹권, 사패, 해명록 이런 게 다 남아 있으면 아주 온전하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 이 중에 하나만 남아 있어서 아주 귀하긴 합니다만은 굳이 따지면 세트를 따지면 이렇게 다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를 지금 먼저 얘기를 드리면, 아직까지 고려시대의 고려시대도 공신제도가 있거든요. 고려시대도 공신제도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족보에 보시다 보면 조상들 중에 아마 사망, 벽계 무슨 그러면서 이제 고려 때로부터 이제 공신 칭호를 받은 조상들이 분명히 한두 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때는 그 대신 이 공신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급받았던 원본 문서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마 실제로 남아있긴 힘들 걸로 보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문서를 이렇게 전공한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문집이나 족보 등의 일부 이제 그 본문 내용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고려시대 때도 공신들한테 교서나 녹권을 줬구나 하는 것까지 지금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정인경, 홍규, 김구 이런 분들의 고려시대 분들의 어떤 공신 관련 교서, 녹권 내용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조선시대 이제 공신 문서에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최대한 쉽게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경무공 이재 선생이 받은 뭐 공식 교서는 한번 보여드렸고, 좀 더 이제 조선시대 좀 전형적인 교서들의 모습은 되게 이렇습니다. 지금 밑에 아마 전시에 제가 했던 김시민 그 공식 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되게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보면 이제 뭐 비단 재질로 만들죠. 그러니까 비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공을 들였다는 거죠. 그냥 종이에 써도 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뭐 그 당시에 오늘날 치면 값 비싼 재료에다가 일일이 다 이건 수공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손으로 다 긋고 일일이 또 글씨도 필사하고, 예. 뭐 되게 그래서 교 누구 해가 왕야발해서 왕명임을 나타내죠. 그래서 왕이라는 글자를 되게 높이고 이렇게 본문을 적고, 그 다음에 1등 공신 누구 2등 공신 누구 3등 공신 누구 하고 이제 또 국왕의 어보를 찍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1467년 때 세조 연갈인데 손소라는 곳, 이게 아마 경주 양동마을 지금 가보신 분들 있죠? 양동마을에 이제 경주 손씨들이 삽니다. 여기 이제 양동마을 손씨들이 아주 현저 중에 이렇게 손소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적개공신이 되면서 이 실물이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적개공신 교서는 한 10년이 남아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공신 교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선의 마지막 공신이라고 하는 이제 양무공신. 그러니까 아까 적개공신은 이제 뭐 선초의 이시해난을 평전하는 공이고, 이건 오명왕 이거는 아마 이거 2인전 아니죠? 그때가 영조 때 해가지고 이건 아마 그때는 아마 이 경남 지역도 아마 이쪽에 많이 좀 열구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오명왕이라는 분은 지금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해조시 이 종가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마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밑에 전시에 가면 쇠미록이라는 그 일기, 그게 보면 이제 이 집안 어른입니다. 오인문이라는 분의 오명환 선생이 이제 그 양무 공신이 되면서 이렇게 공신 교서를 뭐 아까하고 이렇게 좀 빛깔은 다릅니다만, 이게 왜냐면 공신 높은 될 때마다 그때 쓰는 뭐 재료나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것들은 되게 비슷한데 시기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어가지고, 요건 사실 그래서 내용보다 요런 비단 장식이나 공신 교서를 이렇게 족자 만드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요즘 또 보면 표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거 다 장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문헌에 장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장왕 양식 변천 같은 거 살펴볼 때도 아주 공신 교서가 아주 좀 유용하게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 같은 거 스타일도 그렇고, 여기 뭐 이렇게 띄우는 뭐 산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서는 되게 이런 거 이해하셨죠? 그 교서는 정훈공신에게만 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교서가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정훈공신 집안이구나. 그러니까 정훈공신이 아주 뭐 공이 큰 아주 우대받는 공신이라고 그랬죠. 반면 공신 노건은 이거 조금 복잡하는데요. 개국 초에는 정훈공신한테 교서하고 노건을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뭐 개국공신이라 그러면 원래라면 이재 선생도 2개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교서만 하나 전래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2개가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개국공신 교서는 그나마 이 송주희 씨 종가에서 잘 보존한 덕분에 교서라도 한 점이 이렇게 보존된 거거든요. 반면 이 이화 개국공신 노건이라고, 이 집안에는 교서는 남아있지 않고 노건만 제외됩니다. 이 집안은 어쨌건 교서를 잘 보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좋기로는 이화 개국공신 노건을 보관한 그 집안에도 교서도 같이 남아있었으면 짝이 되는 거고, 경무공 종가에서도 노건까지 같이 있으면 2개가 짝이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뭐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요 한 점씩들 때문에 결국 정훈공신에게 내린 교서 실물이 확인되는 겁니다. 교서는 어쨌건 경무공에 내린 거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국공신, 정훈공신에게 내린 노건을 이렇게 이 집안 때문에 유일하게 한 점. 그래서 이 노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실무적인 문서라 내용이 아주 뭐 깁니다. 구체적으로 뭐 일정별로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감원들 서명까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한 벌써 1458년만 가도 이제 노포는 형태가 좀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전문 공신은 그래도 손에 꼽을 수 있는 공신들이기 때문에 좀 공이 들더라도 일일이 다 그냥 비단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하나하나 나눠줍니다. 뭐 그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공도 들겠지만, 근데 원종 공시까지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인원이 뭐 300명, 500명, 뭐 몇천 명, 아까 얘기했지 그 임난 지나고 나고 뭐 거의 9,000명, 10,000명 가버리면 이거는 뭐 그렇게 써서 될 일이 아니라 인쇄를 해버립니다. 책자로. 그래가지고 다 문구를 적어가지고 요 앞에만 그냥 당사자 이름만 뭐 손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여기 그냥 뭐 모갈자로 해가지고 내주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개 뭐 이미 1458년 이후부터 이런 상황이 확인되기 때문에 웬만한 조선시대 때 공신 집안 중에 공신 녹 그러면서 뭐 책자 형태로 있으면 이거는 거의 뭐 100% 원종 공신 녹건이니까 됩니다. 그럼 뭐 그거는 교수하고는 좀 다르다. 예. 뭐 그래도 이게 원종 공신 녹본도 막상 또 찾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녹본이 있는 집안이라 그러면 선대 우리 집안 뭐 어르신 중에 공신 원종 공신으로 공을 인정받은 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도장도 뭐 굳이 얘기하면 선초에는 여기 이렇게 뭐 이건 이제 이조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와 녹본의 차이를 제가 그 뭐 소견서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미 녹본이 국부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략이 녹본도 이미 국부가 된 게 있는데 그거보다 격이 높은 교서가 공물이라는 거가 좀 이상하지 않냐는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패, 아까 앞에 했던 실물이 이런 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사패 중에 하나입니다. 1399년에 이제 정사공신. 정사공신은 이제 조선 2대 왕이 정종의 이제 공신입니다. 조원이라는 분한테 내려진 사패인데, 뭐, 그냥 이때는 선초에는 왕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좀 지나면서 교지로 다 바뀌긴 하는데, 선초에는 왕기 그러면서 뭐, 이 조원에게 뭐, 이렇게 만큼 뭐 준다고, 글씨가 작죠. 뒤에 게 좀 큽니다. 뒤에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순신,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잘 아는 그죠? 충북 이순신 장군에게 내려진 사태인데, 이건 지금 그 아산 현충사에 실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씨가 크니까 좀 읽으면 하죠. 교지 그러면서 이미 1605년 넘어가니까 이렇게 교지가 됩니다. 근데 조리라고 붙었어요. 왜냐면 충무공께서 이제 전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후에 내려진 겁니다. 사실은 살아생전에 다 공을 인정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만 그죠? 덕풍부원군 이순신 이렇게 나오죠. 유선무 1등 공신, 그죠? 뭐 선무 공신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하에 보게 되면은 부안관비 예생, 고산관노 충남. 그러니까 이제 노비 이름들이 다 명시하면서 뭐 이런 등을 특사상 산으로 파사하니까 가전영세.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노비들은 소유로 부리라는 걸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패라는 문서가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패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시대부터도 뭐 드문드문 후손가에 이렇게 공신 후손가에 이렇게 공신으로 높은 데면서 받은 노비나 전답 사패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게 아마 뭐 크게 변동이 없었으면 이때 받았던 뭐 전답들이 모르겠습니다.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집안들이 있겠죠. 그 지역 떠나지 않고. 그래서 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공신이 이렇게 했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편 같으면서. 그러면 다시 다 몰수가 됩니다. 정말 몰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양무공신 예를 들면 그때는 뭐 이인자라는 때문에 그런 건데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멀쩡한 집안이 있습니다. 뭐 아주 뭐 지역에서 위세가 있는 양반가였는데 그 집에 어떤 자손이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처단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집안 재산 자체를 또 국가에서 몰수해가지고 공신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사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맹록을 설명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신 지정 절차가 다 진행되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또 의례를 중시했기 때문에 어쨌건 또 왕이 사실은 이 공신들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 이유 중에 좀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죠. 왜냐면 뭐 나의 공신이거든요. 왕의 공신.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쨌든 그 공신들과 계속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뭐랄까 동지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공신 범위들은 자꾸 커질 수도 국가적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뭐 통치 행위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여러분 상상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공시 자꾸 쌓이잖아요. 개국 공신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명 공신이 있고, 아니 정사 공신, 자명 공신 있고, 조선 끝에 가면 양무 공신까지 쌓이게 되면은 벌써 시간 차이가 한 뭐 300~400년 지나는데, 그런데 마다 공신 해명을 하게 되면은 개국 공신 때부터 지금 정해진 공신 때까지 다 모여요. 그 대신 뭐 시간이 1년이 지나면 이미 공식 당사자는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그의 장손계열에 남아있는 사람이 참석합니다. 그 자손이. 그러니까 어쨌건 공신 해명제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계속 그 뭐랄까 모이는 인원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1456년에 오공신 해명이 있었을 때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개국, 정사, 좌명, 정난, 좌익공신까지 이렇게 녹음이 됐을 때 또 공신 해명제를 지내고 앞에는 이렇게 제문을 적어요. 그러니까 해명제 때 실제로 이제 뭐 그 제문을 낭독하죠. 해명단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낭독하고 뭐 왕이 참석하기도 하고 세자가 참석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 참여자들 이렇게 명단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습니다. 이 앞에는 지금 대개 보면 이제 왕실에 있는 군들, 왕자들이 먼저 적었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공신 및 관료들이 다 자기 뭐 관직명 적고 이름 적고 요 밑에 뭐 이렇게 그림 그림 같은 게 다 자기 서명입니다. 실제로 뭐 우리 이는 서명 문화 굉장히 오래되죠. 고려시대 때부터 문서들 보면 사인이 있어요. 사인 굉장히 그 개성 있게 잘합니다. 자기 이름자를 어떻게든 변형시켜가지고 서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오공식 해명 축이 지금 실물로 남아 있습니다. 요건 지금 제가 있는 거 한국중앙연구원에 원본이 있는데, 뭐 요 자료에 수를 좀 얘기 드리면 이게 그 안동에 있는 그 고성이시 임청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부터 뭐 한 번씩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석주 이상용 연애 배추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아주 그 참 재력도 있고 그 장가가 전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만주고 간 그 집안이죠. 그 집안이 이제 이 선초에 이 공신을 배출한 집안이야. 그 집안의 소작품의 자료인데요. 근데 이 좀 안타깝게도 왜냐면 종가가 이미 뭐 일제시대 때 재산도 없고 하니까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종종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 집안에 있던 이런 뭐 자료들을 잘 간수하기 힘든데 그래가지고 일부는 뭐 고려대학교 기준과하고 근데 이거는 외부에 이렇게 매도가 된 건데 독지가 다 더해가지고 사서 우리 연구원으로 다시 이제 기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여기까지 자료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설명도 이렇게 지도에 보게 되면 조선시대 지도 중에 하나가 경복궁인데요. 경복궁 요 북쪽에 아마 지금까지 청와대 좀 뒤쪽에 이 회맹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회맹제를 계속 지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요것만 좀 설명도 좀 쉬겠습니다. 요거가 지금 또 이 오늘 얘기 드리는 경복 성가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이 1694년에 이때 숙종때인데 이때는 그 보사공신이라고 이제 공신이 높은데 이거는 뭐 좀 정치사 쪽으로는 좀 흥미롭습니다만 막 한참 저기 뭐 남인하고 막 서인들하고 막 이렇게 막 당쟁 벌리는 그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남인이 한번 급세했다가 이제 뭐 아주 그 뭐랄까 정계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조선 그 정계에서 남인들이 거의 뭐 힘을 못 쓰는 시기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보사공신이 되는데 보사공신을 하면서 보사공신 녹분을 다 끝내고 해명제를 합니다. 해명제를 하는데 이게 참 이례적인 게 제가 이렇게 괄호 오랑용에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봤듯이 그냥 해명축기라든지 해명촉 같은 것들은 그 공신 집안에 나눠주는 배부하는 용이어서 그냥 종이에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뭐 사인이나 적혀있고 하는데 이거는 왕에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부 아주 대단한데 이게 다 펼치면 길이가 거의 25m
되고, 그리고 왕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비단장왕에 요 축에 있는 이름것도 이제 의궤 같은 데 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옥입니다. 옥이 지름이 거의 10cm 정도 되는. 이게 지금 저희 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왜냐면 저희 한국중앙연구원에 장서각이라는 그 수장차가 조선 후기 왕실 자료들이 계속 전래된 곳이라 이게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원안용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앞에 이 당시에 해명 제출했을 때 제문을 수록하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제가 얘기했죠. 개국공신을부터 쭉 하게 되면 이제 고사공신까지 인원이 많이 쌓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인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을 다 빠짐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한 400여 명이 참석 대상자였던 것 같아요. 400여 명쯤 되는데 참석자는 앞에 다 적고, 그런데 일부 이제 뒤쪽에 보면 얼마나 꼼꼼하게 했냐면 미참자, 당연히 참석 대상자인데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또 분류를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주목했던 게 이렇게 재상 미참실. 이 재상 미참실은 뭐냐면은 상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해명제에 못 나왔다는 사람들 명단을 따로 뒤에 정리해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있죠. 개국공신 이재, 적장손, 신이남로. 아마 집안에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종로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남로라는 분은 이 경무공으로부터 10세손입니다. 딱 이분이 이제 요 당시에 이 숙종 때 살아 계셨었고요. 그래서 재상이라 그래서 당연히 상인데 제가 족보를 찾아보니까 이건 보니까 본인 상이더라고요. 딱 1694년에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본인 상이니까 당연히 본인도 못하고 자식들도 당연히 아버지 부친상 당하고 뭐 조부상 당하니까 이 해명제 연락이 가도 참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본 게 그렇다면 뭐 조선 후기더라도 개국공신부터 쭉 연락을 했을 테니까 분명히 이재 정선한테도 연락 갔겠다 찾아보니까 앞에는 명단이 없는데 뒤에 이렇게 불참한 명단에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제가 공신하고 공신 문서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3시간 잠깐 안 되겠어서 좀 힘드실 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보니까 갈수록 어디 강좌 듣는 거 좀 힘들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그냥 하는 사람 아닙니다. 힘들한데 열심히 들려서 감사합니다. 아까 진주에 내렸는데 택시를 타고 온다. 뉴스가 마침 라디오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국이 폭염이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이거 나는 이 뉴스는 못 믿겠다. 진주는 아직까지 열대야가 없었어요. 어젯밤에도 이불을 덮고 추워서 덮고 잤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예요. 도대체 어디 사시길래 진주는 그렇지 않다고. 열대는 심해요. 택시 기사라고 내가 좋은 데 사셨어.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리고 좀 내렸는데 그리고 확실히 이쪽은 좀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바람이 좀 경기도에 느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울 덥다고 느낀 거는 네, 제가 이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얘기가 좀 요약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문가들도 가끔 헷갈리긴 합니다. 자꾸 제가 앞에 교손, 옥권, 사패, 해명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이게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개국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국공신, 태조 때 개국공신, 그 다음에 정종임금 때 정사공신, 태종 때 광명공신, 요건 불과 한 10년 안에 이렇게 다 세공신, 3공신이 형성되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제도가 어땠냐면은 정운공신, 이제 이 용어는 아시겠죠? 정운공신, 정운공신. 이 정운공신에게는 교서와 노권 두루마리로 된 걸 거의 다 줬습니다. 원래라면 이 경무공 정가에도 사실 요 두 개가 각각 따로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을 텐데 하나는 중간에 남아 이렇게. 그리고 되게 이 고문서가 전래되기가 쉽지 않은 게 알다시피 이 경남만 해도 전란을
크게 겪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 사람 피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뭐 문서나 책 같은 거 집 보존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원종 공신에게는 노건만 줬습니다. 좀 차별을 줬습니다. 원종 공신한테 교서를 주지가 않아요. 그 대신 요 3공신 때까지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의 교소 노건을 종공신한테는 주고 원종 공신한테는 두루마리 형태의 노건만. 그래가지고 지금 국보로 지정된 것 중에는 다수가 개국 원종 공신에게 줬던 노건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확한 시점은 지목을 못하는데, 왜냐면 조선시대 각 공신마다 이게 다 실물이 확인이 안 됩니다. 실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458년 좌익 원종 공신 노건부터는 이렇게 책자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1458년부터 노건은 어쨌든 책자로 바뀌면서 조선까지 다 책자. 정공신에게는 이제 노건 주지 않고 교서만 줍니다. 요것도 아마 한 적개 공신 무렵부터는 실물이 확인됩니다만, 어쨌건 1400년대부터 한 중후반부터 제도가 좀 바뀌는 게 정공신에게는 교서만 주고 원종 공신에게는 책자 형태 노건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웬만한 시기에는 예컨대 비단 형태의 두루마리 교서가 있다 이러면 이 집안은 정공신 자석. 그 다음에 책자 형태의 노건이 있다 이러면 이건 원종 공신 집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박물관 같은 데서 보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책자 형태 무슨 선무 원종 공신 녹 이렇게 해서 이거는 노건이구나 원종 공신 노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냐면 이게 의외로 좀 전문가들도 용어를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가끔 문화재 지정할 때 보면 용어를 뒤바뀌어가지고 교선대 노건으로 지정하고 노건인데 교선을 지정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게 사실 좀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주랑 헷갈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실물도 제가 한번 좀 데이터를 한번 제시하려면 이게 그만큼 귀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선 초만 교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전 시기를 다 합쳐도 공신 교서는 한 80여 건 내외에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많지 않죠. 그 대신 1400년대 거만 제가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일반 교서, 관찰사 임명됐다고 주는 교서 한 2점 빼고는 14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공신 교서는. 그 중에 개국 공신 교서는 경부공에 내려진 게 유일하게 한 장. 그게 아주 귀한 거죠. 이것만 봐도 귀한 장. 훼손되고 어떻게 떠나서라도 존재 자체가 귀한 거죠. 그 다음에 좌명 공신 교선 2점이 확인되는데, 아까 제가 논문 썼습니다. 이 마천목 공신 교선 그 대신 현대를 지나면서 실물이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에요. 일제시대 때 찍힌 사진만 남아있어가지고. 그 대신 한 몇 년 전에 경주에 또 이제 이천 천시지 집안에서 좌명 공신 교서가 원본이 한 점 더 추가로 확인돼가지고 좌명 공신 교서도 이제 실물을 한 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개 공신 교서, 그 다음에 좌리 공신 교서. 이건 성종의 공신이죠. 성종 임금 이제 왕 등극할 때. 여기 보면 이름 난 분들도 아실만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운 공신들에게 줬던 교서 그거 소위 말 15세기 지금으로부터 어쨌건 거의 한 600여 년 정도나 지난 그 교서 원본은 이 정도입니다. 손에 꼽힐만 하죠. 굳이 조금 과장하면 한 10손가락 정도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희소한 상황이고. 노건은 아까 얘기했던 책자 형태 노건은 많습니다.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혹시 그 고서상 같은데 좀 이렇게 얘기하셔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몇백 정도 하면 이제 저도 어느 문 중에 예컨대 집안의 선무 원종 공신인데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노건 뒤지다 보면 그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500명 명단 다 읽으면서 그 할아버지 이름 찾아야 되니까. 아니면 아까 이렇게 선무 원종 공신 거의 1000여 명 나가니까. 그래서 집안에는 없는데 선무 원종 공신 노건은 그래도 좀 고소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하나는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려서 한번 이렇게 공신 노건도 확인시켜 드린 적도 있는데, 어차피 그런 건 빼고 이것도 역시 1400년대 한번 찾아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개국 정공신에게 나오는 노건은 이화 개국 정공신 노건 한 점 유일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이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국 공신 노건이라는 거는 전부 원종 공신 노건입니다.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정공신에 비해서는 좀 격은 낮다 그랬죠.
이게 지금 뭐 거의 한 10여 점, 11점 정도가 보물 내지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물. 국보도 지정된 게 몇 개 있죠. 그리고 국보, 동아대학교에는 국보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도 국보. 요거는 왜냐면은, 개국 원정 공신은 몇 차례 나눠서 녹음이 됩니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1차로 한 200명.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우리도 그렇잖아. 내 이름 빠졌어. 또 항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2차로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룹이 한 3그룹 정도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필사로 적힌 요건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거 번거로우니까 모갈자로 그 당시는 우리가 아직 금소갈자로 원활하지 않을 때라서 모갈자로 해가지고 내려준. 그래서 개국 원정 공신 요건은 조금 이름은 다 같이 개국 원정 공신이지만 발급 일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평가도 초기에 이제 우리 문화재 심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인쇄 이런 것들에 좀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필사본보다는 이렇게 활자본을 높이 좀 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활자본 중에 국보 지정된 것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신 교서를 개국 공신 교서를 승격시킬 때 좀 논리 중에 하나도 이미 정공신 말고 정공신 노건도 국보이기도 하지만 원정공신 노건 중에 이미 국보가 있는데 왜 유일한 그것도 노건보다 또 격도 높고 또 유일한 교서가 보물이라는 점은 좀 사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제가 기술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한 노건은 좀 더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개는 보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좌익공신 이후부터는 전부 원정공신 노건만. 그다음 사패도 그냥 참고로 이 정도 있습니다. 사패는 많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한 1400년대 사패 같으면은 이건 태조가 본인 아들한테 이제 해준 것도 하나 있고요. 조원 이렇게 몇 분 있어요. 이건 양산이 시집안에 그래도 이례적으로 한 3-4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이제 배경 설명, 이 실물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전시대 공신하고 공신 문서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좀 배경 설명했고, 본격적으로 한번 그냥 몇 가지 나눠서 요 개국 공신 교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그냥 이거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재적으로나 가치가 높다. 왜냐면 일단 현존하는 유일의 개국 공신 교서의 또 원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본을 잊어버리고 100개 적은 게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보도 찍혀있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의 요인이긴 합니다. 이게 진본이냐 아니냐 다 따져보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참고로 요 앞에 얘기했던 이화 개국 공신 노건이라든지 다수의 개국 원정 공신 노건들이 국보 보물로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일한 개국 원정 공신 교서가 국보가 아닌 이유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처음부터 인장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고려 말의 명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중국 본토에 이제 다시 황제국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과 고려가 먼저 그 관계를 다시 이제, 4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고려국을 명을 이제 4대하는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까지는 충자 이름이 들어가는 고려왕대, 아까 이주 선생님 강의 때 그거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려말 원나라의 이제 사회가 되듯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고려가. 그때는 다 충자가 들어간 왕들은 다 원의 부마국이었죠. 사실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어떤 분께서 한번 질문하시긴 했는데, 일단 고려 국왕신이 있은 전에는 또 인장이 있었냐, 그 얘기를 제가 여기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지금 하나 밝혀진 건 뭐냐면은, 원나라 때 부마인 고려 왕에게 또 인장을 줬습니다. 저는 이제 원사라고 중국의 원대 역사서에도 몇 년 매월에 금이나 내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문서 중에서도 지금 한 점 실물이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1344년에 이제 지금 경북 의성에 가면 아주 신씨들이 세거하는데, 그 집안에 이제 신우라는 분한테 일종 임명장을 내렸는데 거기 인장이 있는데, 그게 사실 판독이 한동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것도 사실 일본에서 판독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문자가 한문이 아닙니다. 왜냐면 원나라는 알다시피 몽골족이라 나중에는 한문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원세조, 우리가 동작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쿠빌라이라는 황제는 파스파자라는 문자를 새로 만듭니다.
굉장히 꼬불꼬불한 뭐 그런 글자가 있어요. 또 훈민정 문창제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평가받는 그 파스파자 문자로 부마 고려 국왕인이라는 인장을 새겨서 고려에 내려줬다는 기록도 나오고 실제 그 아주 신치지반의 문서에 그 부마 고려 국왕인이라고 찍힌 그 문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쉬는 시간 질문에 답은 그겁니다. 명 이전에도 그런 고려에서 내는 인장도 한 점 확인된 게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하자면은 그래서 고려말 명에서 그렇다면 이제 고려와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는 뭐냐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공식적으로 맺어진다. 그렇다면은 명에서 고려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문서도 내려주고요. 통상 고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황제가 자기 소위 말하는 제후국에 내려주는 임명장, 이 고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위 말하는 명예에 있는 그 관료들 고관들 임명할 때도 고명을 쓰지만 고려 국왕도 결국은 명황제의 제후로 보는 거거든요. 신하. 그러니까 이제 임명장도 주고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좀 뭐 공무원 생활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래라면은 우리나라도 관에서 만드는 관인들은 우리 중앙에서 만들어 내려주는 거가 정식 쓰인 거거든요.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도 뭐 각 지방에 뭐 분현 이런 데서 쓰는 인장은 반드시 조정에서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등록해놓고 그것만 써야 되지 임의로 만드는 건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고려 국왕한테도 고려국에서 자체로 만드는 게 아니고 황실에서 명조정에서 고려 국왕진이라는 또 사이즈까지 제가 얘기했죠. 크기도 딱 규격대로 만들어가지고 내려주고 이것만 써야 이제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려 국왕진을 내려줬다는 게 기록에도 있고요. 이게 실물이 이제 이 개국 공식 교서를 통해서 처음 확인한 겁니다. 기존에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고려 국왕진이 내려줬는지에 대한 관심도 사람들이 없었고 실제로는 관심이 없으니까 역사책에 이미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저희가 볼 눈이 없으면 내 앞에 있어도 못 보잖아요. 찾아보니까 뭐 명사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우리 실록 기사에도 실록은 아니죠. 승정일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하여튼 참 이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국 공식 교서에 찍힌 고려 국왕진이 하나 발견되니까 그 이후에 또 한 점이 이거는 1389년 고려 시대 때 문서에 고려 국왕진 찍힌 사례가 하나 더 최근에 발견됐어요. 이것도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개국 공식 교서에 찍힌 고려 국왕진의 발견은 의외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대단한 발견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제가 승정원 일기를 가지고 온 건데, 뭐 승정원 일기는 알다시피, 원래라면 이게 승정원 일기가 태조 때부터 다 남아있었으면 아주 이건 뭐 대단한 기록물이죠.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실록만 해도 막 또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뭐 어디 이 중국이나 뭐 어디서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많이 대평가받아서 유네스코 기록유산도 돼 있는데, 만약 승정원 일기가 다 남아있었다 그러면 실록은 비할 건 아니죠. 승정원 일기는 인조 때 이국 거만 남아있는데도 실제로 분량이 실록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뭐 후기 기사입니다만 후기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영조 때 뭐 한문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만 좀 그냥 번역해서 하겠습니다. 태주에 사는 이경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정의 아내입니다. 자기가 집에 태조대왕하고 태종대왕의 어필을 적은 문서가 집안에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보여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774년 무렵에 조선 태조 이성계 때하고 이방원 태종 때에 있는 집 문서가 이게 실제 어필인 건지 이거 그러면 당연히 이 왕이나 이 사람도 흥미가 있겠죠. 뭐 그런가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명 입지 상께서 그걸 드리라고 명했다.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얘기가 하나는 초소로 적혀 있고 영락연간이다. 영락연간은 이제 태종 때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이화계라는 사람을 통정대국으로 삼는다는 왕지였다고 설명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그마한 해서체로 적혔고 홍무연간 이제 고려말하고 조선 초거든요. 이 명홍제니까 홍무연간 내는 건데 이 질환을 보조공신 청해군으로 좀 이제 또 책봉하는 왕지라는 겁니다. 이 질환이라는 분은 좀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앞에 아마 당연히 나왔을 수 있는데 이 아주 태조의 아주 측근으로서 그죠? 아마 뭐 사극에도 분명 나오고 워낙에 원래 또 그 구지타 종족으로는 또 야인이죠, 그죠? 원래 이제 조선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뭐 두투라니까 하는 게 있긴 한데 이제 사상 나가서 이시가 되고 요 후손들이 아마 청해이 씨가 되죠. 여기까지 보고 하고 나니까 이제 인선이라는 분, 원인선이라는 분인데 이화계 왕지의 인문을 보니까 조선 국왕제니까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조선 국왕제는 이 사람들이 되게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태종 때 이후부터 명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식으로 인정해서 이제 조선 국왕 지인을 내려줍니다. 그때 명에서. 네, 소위 말하는 나라가 바뀐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종면이라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청해백 왕제. 근데 청해백이라는 게 이지란. 근데 이지란의 왕제의 임무는 고려 국왕제입니다. 이게 그냥 영조 때 좀 뭐랄까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경봉이라는 분은 아마 이제 청해 이씨 자손이겠죠. 그러니까 좀 각색을 하기는 저희 집안에 선초에 그 집안 어른의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왕진한 두종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뭐 들리라 해서 봤더니 소위 말하면 한 3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학식도 있고 고관들이지만 좀 신기한 거죠. 지금 문서하고는 제도가 다르니까 글씨도 보니까 글씨체도 지금 글씨체하고 다르고 인장도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듯이 시명지보를 찍어서 교지를 나눠주던 시대인데 여기는 보니까 왕지를 적고 하나는 인장이 조선 국왕제이 찍혀있고 하나는 고려 국왕이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기사들 보면 참 다 좀 의아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승정원 일기에 영조 때 좀 그 조정에서 이런 좀 특이한 일이 있었던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이거를 다시 이제 개국공신교서에 한번 맞춰보게 되면은 말이 딱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지란이나 경무공 이재 선생이나 다 동시대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무공의 이 개국공신교서에 고려 국왕진이 뭐 그거는 뭐 그때 찍힌 게 뭐 중간에 뭐 바뀔 일은 없고 그대로 그냥 그거는 변함없이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못 읽었었던 거예요. 못 읽었었던 거고 그 같이 몰라갔던 거고 조선시대에도 좀 의아해하는 그러면 조선 초에 고려 국왕제를 지킨가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었거든요. 그거에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얘기 드리면요. 요 아까 사진은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들면 고려사라는 역사책은 뭐 우리가 많이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해야겠다고 이제 마음먹고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죠. 거기도 보면 그래도 뭐 거의는 아니에요. 대개 고려사를 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일부는 좀 조선의 입장에서 조금 왜곡된 것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지점이 있기도 하고 근데 상당 부분 보면은 그 당시에 있는 자료를 근거해가지고 사실관계에 맞게 기술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민왕 19년 5월에 태조고황제는 명태조를 말합니다. 홍무제. 태조고황제께서 금인 하나를 하사했다. 그리고 이게 금인의 모습은 귀류, 거북이 모양. 우리 여러분 오고 가끔 보세요. 뭐 거북이 모양도 모양도 있긴 한데 이제 명에서 내려준 공민왕에게 내려준 그 도장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모양에다가 수를 들이운 그런 형태고 기문화 그 인문은 뭐냐면 고려 국왕씨입니다. 딱 호응하죠, 그죠? 이게 1470년입니다. 그러니까 명태조가 이제 뭐 황제가 되고 또 고려하고 관계가 다시 설정되면서 고려를 이제 일종의 제후국으로 하면서 고려 국왕진을 내려준 거죠. 공민왕은 그거를 이제 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가 실록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1393년 3월. 그러니까 이걸 시기를 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개국 공식교서가 1392년 10월에 내려진 겁니다. 요거보다 그저 한 뭐 5개월 정도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정당문화 이염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어디 보냈냐면 명나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명나라 왜 보냈냐? 송납, 고려 공민왕시 소강 금인 일가 이거 뭐냐면은
고려 공민왕 때에 내려준 금인 하나를 반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앞뒤를 맞춰보게 되면은 1370년에 명황제가 공민왕에게 처음으로 고려 국왕진을 내려줬어요. 이제 뭐 나의 이제 신하니까 공식장 내려줬고 그 이후에는 그거 계속 문제없이 써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서 정리하는 바로는 어쨌든 1392년 태조가 아마 7월에 즉위를 했는 걸 겁니다. 즉위를 그죠? 네, 즉위를 했는데 이게 참 우리 결과적으로 정리하는데 1392년 7월부터 조선 그 이전은 예컨대 고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점도 참 중요한 게 1392년은 해가 넘겨서 반납하잖아요, 인장을. 이게 뭐 요 무렵의 실록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국호 문제 가지고 조정에서 좀 이제 고민하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역선됐잖아요. 왕씨에서 이씨로 새 왕조가 들어선 걸로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정리가 되긴 했는데 명나라의 이 명분을 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명가의 관계에서. 왜냐면 잘못하면 이건 뭐 오늘날 치면 뭐 좀 후퇴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도 한번 진압당할 수도 있고 정통상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걸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국호를 좀 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두 가지를 안을 내죠. 화령이라는 그 국호 하나 하고 그다음 조선 2개 올리는데 명에서 회신이 옵니다.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조선 된 건데 그게 근데 그 일이 있는 게 139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적으로 생각해보면 1392년에는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가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태조가 왕으로 즉위는 했지만 도장은 기존에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태조의 즉위교서도 여러분 실록에 한번 요즘 검색에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태조가 그럽니다. 뭐 굉장히 겸손하게 하죠. 나는 원래 뭐 왕의 자식도 아니긴 한데 추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즉위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희 뭐 오늘날 좀 취임연설에서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쓰고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전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392년에 어떤 그 개국 초의 상황은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고려의 연장선상입니다. 뭐 지금 과격하게 막 어제부터 고려 끝났고 오늘부터 이게 새로운 세상 이렇게 살기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왕으로 추대는 됐지만 나라는 고려가 계속 유지된다는 걸로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태조는 개인적으로 제가 속으로는 좀 뭐랄까 제 기간 동안 항상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뭔가 큰 숙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뭐냐면은 명으로부터 조선 국호도 받긴 했는데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왕으로 인정받는 증거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 임명장 줘야 되고 새로 인장 줘야 되는데 이게 명나라도 특이하죠. 어떻게 국호를 그렇게 했는데도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조실록을 보다 보면 몇 차례 요청을 해요. 고명과 인장을 내려주십시오. 번번이 근데 안 들어줍니다. 줄 것 같은데 안 줘요. 그래서 조선이 처음으로 고명과 인장을 받는 건 태종입니다. 1401년 가야 태종 때 처음으로 명나라가 조선 국왕지인과 태종을 왕으로 임명하는 그 고명을 줘요. 그러니까 태조 1년부터 1401년까지는 명으로부터 뭐 임명장도 못 받고 국왕의 도장도 못 받아가지고 임시로 도장을 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한 8년간에 있던 공문서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가면 그때는 임시로 조선 왕고라는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한 8년 동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좀 화끈하게 그냥 나라도 새로 개창했고 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만 받으면 그냥 딱 이게 깔끔한데 실제로는 그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거죠. 태종 때나 돼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국왕지인에 대해서도 딱 설명이 되죠. 왜 조선의 개국공신에게 내린 교서에 고려 국왕지인이 지켜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이 그런 겁니다. 개국 초에 이미 고려 공민왕 때부터 근데 고려 공민왕 때 내렸던 인장을 그대로 썼는지 중간에 한 번 또 뭐 새로운 걸 받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인장도 뭐 중간에 더 내준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황제가 맡기면 또 다시 내려주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 그리고는 93년에 반납하고
그 다음에 태종 6년 때나 가서야 조선 국왕진을 하시고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점이 더 발견됐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계획공신교서에 있는 고려 국왕진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한 3년 됐나요? 한 3, 4년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북 부안에 부안도 시골이죠. 부안 가면 경상반도 아주 아름다운데 부안에 이제 전주 최씨 부안파가 세거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런 문서가 나왔어요. 홍무 22년 그래서 차적이 1389년 그러니까 아까 했던 1390년 저는 개국보다 한 3년 앞섭니다. 홍패인데요. 성균 세원 최광지가 병과 제3인 급제자. 이건 아마 여러분 박물관에서 홍패에 좀 보시면은 문무과 급제하게 되면 이렇게 합격 증서로 이렇게 전시대 교지해가지고 누구 갑과 맺든 을과 이렇게 하는 그거 똑같거든요. 근데 요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똑같이 아까 고려 국왕지 얘가 측정해보니까 사이즈도 그러니까 요거는 참 재밌게 또 이재계획공신교서에 찍힌 공식 고려 국왕지가 짝이 되는 그러니까 같은 인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 있기보다 두 개가 있으면 더 사실은 확신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은 이제 2점이 된 겁니다. 고려 국왕진의 실물이 찍힌 문서가 2점이 확인됐고 연대로 따지면은 최광지 홍패가 3년 앞섭니다만은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따지게 되면 어쨌건 이제 교육공신교서의 고려 국왕진이 알려지고 나서 또 공교롭게 또 한 점이 더 추가로 발견되고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장 설명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이 이재교육공신교서를 통해서 역시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물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디 실록이나 문집에 이렇게 적힌 것들보다는 역시 그거를 입증해줄 수 실물이 있으면 더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신교서는 조선 초의 공신교서의 어떤 실체, 그 다음 외적 형태 등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는 정사, 자명, 적계, 좌리공신교서가 먼저 알려졌습니다만 개국공신교서의 실물까지 알 수 있는 좀 더 확장시키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문화재적 가치라고 얘기할 때는 실물의 가치를 따지거든요. 역사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나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물에 대한 평가할 수 있고요. 시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근데 문화재적 가치라는 건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부터 1392년 개국 초에 그 당시의 실물, 그 당시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글을 실제로 쓰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륙광을 찍고 그 당시의 기술로 이 장황을 하고 오늘 이제 표구도 하고 한 실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모사도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물관에도 저렇게 전시 그 실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 자체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공자들 중에서는 이 조선시대 이런 장황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한 점 자체가 아주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면은 성분도 분석해보고 싶어 할 테고, 그 다음 비단의 조직 같은 경우도 한번 보고 싶어 할 테고, 아마 이 모습 궁금할 게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보물로 지정될 때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평가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신교서는 다 알겠는데 이제 형태가 조금 이렇게 원래 모양을 그대로는 다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보까지 지정은 아니고 보물로 지정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듣긴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공신교서 몇 개 보여줬습니다만 이제 실제 옆에 테두리 같은 데로 있었던 비단이라든지 맨 끝에 있던 축 같은 거 다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대신 또 그렇게까지 또 기대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그나마도 이 한 점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개국 정훈공신이 44명이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 44명 집안 중에 또는 한 집안 또 이걸 보존을 못한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경국공 종가에서만 이거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게 실물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설명했던 거 다시 요약하는 겁니다만, 뭐, 태조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고, 또 새 왕조가 개창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1392년에 뭐, 새 왕조가 개창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어쨌건 우리가 지난 이후에 그냥 뭐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거고,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실제로 한번 이 개국공신 교서를 통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었거든요. 왜 고려 국왕진이지? 그럼 추적하다 보니까 한식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국호도 조선이라는 국호가 있지도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아무도 조선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조금 정치적인 상상도 아까 잠깐 해봤었지만, 태조 자체도, 내심 굉장히 좀 불안했을 시기였던 것 같다. 이거 뭐, 어떻게 새 왕조를 개창하긴 했는데, 자기도 이제 좀 어렵게 극복하긴 했지만, 하나 더 확실한 게 영으로부터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던 어떤 그런 시기에 대한 상상을 사실 이 교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려 국왕진은 국왕의 공식 문서에 찍어야 되는 새 왕조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왕조의 왕이 쓰던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즉위한 자리에서도 이건 뭐 내가 새로운 뭐 나라를 창건한 게 아니라 고려라는 국호 그대로 유지하고 제도도 안 바꾼다. 그 대신 기존에 좀 일부 문제 있었던 뭐 과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바꿀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적폐를 청산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그 직위교서에 담거든요. 그래서 뭐 무과도 대우를 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개혁안도 이때 좀 붙이긴 합니다만 앞에 기존은 태조가 굉장히 조심해요. 변화가 아니다. 고려다. 그 고려제도 안 바꾼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딱 그 문서 한 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고들면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국보네요. 국보. 말 그대로 이제 나라 국자에다가 그죠? 보배 보자인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현존하는 유일한 개국 공신 교서 원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보물이 맞고요. 국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 말과 조선 초 또 국가 개변 당시 뭐 개변이라고 변화 이런 건데 당시에 또 실질적인 산물이다. 실물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뭐 어디서 뭐 우리가 말로 막 그려내고 뭐 상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물 딱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그 1392년부터 지금까지 뭐 조금 이제 세월의 흔적 때문에 조금은 이제 훼손도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유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실증적인 산물 어떻게 보면 증민이죠. 역사의 증인으로서 무슨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건 뭐 개인으로서 또 사실은 이 직접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개인 아니면 또 문중 나아가서는 뭐 산청 진주 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보배로서도 이 가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나라의 보배 국보로서의 아주 뭐 제대로 된 가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짧게 설명했습니다만 계속 가치 또 이게 그런 가치가 있었구나. 단순히 그냥 뭐 개혁 공신 그냥 뭐 교서 그냥 제목만 들었는데 이거 뭐 그냥 그거 보니까 생각보다 꽤 진짜 가치가 높네 이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좀